2022년 보사연에 보이는 라디오 뽀라가 지난번 연금개혁 토론에 이어서 두 번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책 이슈를 둘러싼 팩트를 체크하고 다양한 쟁점을 뜨겁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뜨거운 정책 썰전 뽀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산자위 쪽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송파세모녀 사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썰전 뽀라 그 두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건호입니다. 두 번째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늘 지역가입자를 위한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뜨겁게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이십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의 토론이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다룰 뽀라의 두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입니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했었는데요.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가지 쟁점과 그리고 개편의 내용들,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또 개편에 나아가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엔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 기준의 잣대가 된 건강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민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는 지역보험료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보험료도 있는데 거기에 원칙이 틀립니다. 직장은 소득만 가지고 그 보험료를 계산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득은 적더라도 재산만 있더라도 상당한 그 보험료를 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재난지원금을 아예 못 받는 상황도 상당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 더 강화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연소득 1,500만 원인 자영업자 보겠습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면서 2,500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지는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제는 19만 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4천만 원 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반면 연 3천만 원 이자 소득에도 보험료 내지 않았던 직장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전체 가입자 3분의 1이 넘는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연소득 3,400만 원이 안 넘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2천만 원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건데 재산 기준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네, 뜨거운 쟁점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뽀라이 두 번째 기획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의 실체와 쟁점으로 건강보험 직역별 부과체계의 차이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는 이번 2차 개편의 한계와 쟁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 가야 할지,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 전반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의 부과체계 개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설전 뽀라 첫 번째 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의 실체와 쟁점에 대한 패널 토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팩트체크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제도와 그리고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건강보험 직역 구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은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모든 국민이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다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그 잣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의 부담 능력은 직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득에 비례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 건강보험이 이제 직장과 지역을 모두 통합해서 2000년대에 처음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할 때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총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규정했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소득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간의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이 내용은 그 문제의식을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와 수위에 따른 각자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전에 사실 건강보험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면서 이 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직역에 따른 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직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분 중에 누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2000년에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우리 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하고 직장이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한 제도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질병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보험은 자신의 경제 능력, 특히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 보험료를 매겨야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많은 가입자들도 당분간 직장하고 지역의 부가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름이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달랐어야 되는데 직장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즉 소득이 다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매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은 굉장히 과중하게, 그래서 재산에도 굉장히 많이 매기고 또 아까 자동차에도 매기고 해서, 저는 국민건강보험 2000년 체제가 출범할 때 양 직역의 부가체계의 다름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불가피했는데 그게 형평성이 지극히 어긋날 만큼 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인이어도 자식이 직장 가입자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자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면 그냥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 가입자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아주 심플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이점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재철 네. 본부장님께서는 네. 이 건강보험료 구성과 그 차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1963년도인가요? 그때 법이 만들어진데 형해화가 되고 그다음에 77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81년도에 모델 사업을 하는데도 그게 또 왜 이렇게 좀 잘 안 됐고 그때 문제는 1,500억이라고 하는 국고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88년, 89년에 통합 과정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2000년도 통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2000년도 통합은 직장과 지역의 부가 베이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지 통합이 됐던 것은 결국은 소득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라는 표현보다는 직장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지역 가입자라는 표현보다는 지역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는 뭐지? 왜지?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켄타우로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켄타우로스라 하면 허리부터 위가 사람이고요. 그 밑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체 내에 사람과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도 저는 부가체계가 건강보험이 통합되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거리 만하다. 오바마가 부러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었냐면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그 하나의 체계로 통일되어 있다면 저는 건보 체계가 오바마 부러워할 수 있을지언정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고 또 이런 그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아마 소득 파악과 관련된 그 상황들, 특히 이제 직장 가입자들이 바라볼 때는 자신들이 너무나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 가입자들이 통합 초기에 이런 좀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영자들을 중심으로 소득 파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결정하는 결정 구조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건보료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그 건정심의 기본적인 구조나 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건정심에서 이제 매년 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그 지출에 비례하게 이제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 논의를 하게 되고요. 건정심은 기본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직역을 대표하는 소비자,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 단체,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와 기타 이제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향후에 예상이 되는 지출액에 대한 규모를 서로 공유하고요. 그것에 맞게 필요한 재원에 맞는 보험료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직접적인 의료 이용 자체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기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담해야 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를 저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의료 이용을 기존과 같은 방식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의 크기는 그에 비례하는 지출의 크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건정심에서 이제 이런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던져보면 건강보험은 뭐 말 그대로 1년 단위로 재정을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이제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시지만 건강과 관련된 의료 이용 부분은 또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 이용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그 구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오건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 실장님이 그리고 사회자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칭 건정심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제 판단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 건가를 아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경로에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건복지부가 정하나? 국회가 정하나?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온 것처럼 건정심에서 정하거든요.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요. 납부하시는 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보험료 그 금액이 또 매년 오르는데 어디서 결정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 뭐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제 급여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또 어디서 정하지? 보건복지부가 정하나? 국회가 정하나? 이것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따라서 보장성을 넓히는 거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거하고 인상하는 거하고는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자신이 소득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또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경로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대.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왜 이걸 또 올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대표들이 가서 결정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받는 보장성하고 연동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조금 사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보장성이 늘어나고 보장성이 늘어나면 병원에서 우리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은 줄어들잖아요. 이건 무척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올리면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기업도 내고 국가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침 건정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건정심의 구조, 역할 그리고 대표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입자들도 우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고령화 때문에 건보 지출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끄는데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령화가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고령화에 대해서 재정을 우리가 충분히 급여와 반대급여가 링크되어 있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보험제도의 합의를 전제로 가입자 단체, 대표자 단체들이 건정심에 참여를 하고 재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버넌스 구조가 그렇게 다양한 단체들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다면 더더욱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가야 될 건 보험료를 얼마만큼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급여를 보장을 더 확대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단에서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지만 올리는 데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가체계의 핵심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부가체계의 공평성이다. 네. 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포지셔닝을 갖고 온 직장가입자가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가 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형평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의료 이용이 건보제도만큼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형평성 논란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직역 간의 차이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의 실체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역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인데요. 저희가 왜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생각하는 유리지갑 서로 대비시켜서 재산보험료가 왜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이제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평하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소득 기반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총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거죠. 최근에 물론 1단계 개편 이후에는 총 보수월액 외에 기타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 말고도 재산과 자동차가 들어있죠. 이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의 문제에서 기원한 거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뭔가 부담 능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수집되는 체계가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평가와 자동차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한 부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불만이 있으실 거고 그 수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통합건강보험 출범했던 2000년에 특히 이제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었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한 연장선에서 소득이 아닌 재산의 보험료를 매기는 건 그 자체가 정의 혹은 공평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러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득 파악이 동일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지, 사실상 직장의 소득 파악과 지역의 사업 소득 파악이 다른데, 우리가 소득세는 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공제해서 과표 소득에다 매기지만 사회보험료는 원천 소득에다 매기는 거거든요. 여러 뭐 인적 공제라든지 없이.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의 즉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은 사실상 다양한 방식의 공제가 들어간 이후에 소득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은 과표소득이고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그 소득은 소득세는 그 과표소득이 아니고 그 원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도 어느 소득이냐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 아니에요. 여기는 원천소득이 여기는 과표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소득이 비교하면 과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형평성을 하려면 그 안에 조정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 조정자가 이른바 재산에 대한 부과였는데 그 조정이 과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재산에 매기다 보니까 직장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에 매기는 게 아니고 세게 매겨버린 거고, 좋아, 초기에는 좀 그랬다고 쳐. 근데 왜 2000년부터 우리가 2018년에 1단계 개혁할 때 무려 18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냐? 이건 저도 지역가입자로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정신 차려서 18년 만에. 그래서 2018년에 이제 1단계 개혁이 되면서 그 지역가입자들의 재산 부담을 이제 낮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부터는 2단계로 또 낮추었어요. 그래서 이 낮춘 게 기존의 재산 부과의 과도함을 이제는 시정했느냐에서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시정하지 못했다고 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어떤 반론이냐 하면 무조건 지역도 재산에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건 일정한 원론에서는 하나의 원리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부가체계 형식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적정한 조정으로서의 재산 부과의 규모가 어때야 되는지라는 적정한 재산 부과 보험료 몫의 논의로 가야지, 이거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받으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부담 체계에서 명칭으로 부과하면 맞는데요. 만약에 그걸 건강보험세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과하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근데 보험료라고 하는 거하고 보험세라고 하는 거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동일한 소득을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일한 소득이 가능할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역의 재산 부여를 옹호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3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사실은 더 궁극적인 것은 통합되어 있는 상체를 다시 원점인 조합으로 돌아갈래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다시 통합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약자란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국고 부담을 최대한 늘리든, 그러니까 재산보험료가 털어라. 그 제4조짜리의 국고 부담이 됐던 어떤 다른 형태로 확보를 해서 부정의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지, 그게 동일한 소득이 파악이 안 된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른바 인적 공제를 제한 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부가 베이스가 달라요. 아버지께서는 주방에서 닭을 튀기시고 어머니는 홀에서 서빙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내가 닭을 튀겨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건 필요 경비로 칠 건지 내 개인의 향유를 위해서 쓰는 건지 이거 구별이 됩니까? 영원히 안 될걸요? 영원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은 제도가 아닌 이상 그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차이를 재산보험료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같은 제도라고 하는 틀에 너무 얽매인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재산보험료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다만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게 오히려 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게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근로소득과 그 직장 근로자가 그 보험료가 부과되는 총보수월액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내는 거예요. 네. 근로소득보다. 그런데 이제 지역가입자들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나오는 그 소득들은 사실 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소득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도 둘은 그럼 같은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정말 동일한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직장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 간에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재산이라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소득이라는 흐름, 유동자산을 가지고 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고, 실례를 좀 이런 경우죠. 지역가입자에 만약에 노인이 집 한 채만 갖고 계시고 매년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재산에 기반해서 부과되면 이분들이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를 어떻게 내냐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라는 부분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는, 공통 분모를 가져가는 거는 좀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소득을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공감하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2018년보다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계속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부가 체계로 간다라는 방향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이제 중간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통합 당시에 소득이 가지는 어떤 소득 파악의 문제와 또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이 과세 체계 내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특히 자영자들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산을 포함시켜서 재산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틀이 되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은 결국엔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재산보험료를 점점 줄여가는 방향, 또 한 가지는 재산보험료를 줄여서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소득 쪽에 차이가 있다면 소득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방법은 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직장 가입자들이 그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기반을 오히려 지역 가입자를 향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 지역 가입자들, 자영자들이 과세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소득 금액 부분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위쪽으로 좀 올리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재산보험료 문제는 어쨌든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시는데, 현재 이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뭐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소득을 중심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료를
그거에 맞게 납부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송파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요즘 복지사각지대 여러 가지 그 사망하시는 사건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때마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건강보험료 체납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서 아주 낮은 수준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과된 재산보험료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납부할 수 없는 소득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실장님 말씀하셨던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도 물론 똑같은 상황이시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지역가입자분들도 재산보험료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부가치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굉장한 또 논란이 되는 게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이 피부양자 기준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또 상대적으로 그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서 가족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제 혜택을 받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또 어떤 직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형평성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산보험료와 또 피부양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피부양자는 완전한 특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피부양자들은 자녀들이든 혹은 무소득 그 가족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로 가신 분들을 문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건강보험료 내거든요. 근데 왜 안 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직장 가입자라는 이유로. 근데 자식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또 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 신분에 변화는 거 없는데 가족 관계에서 우리 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고 말고 지극히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2018년 개혁 이전까지는 뭐 1억 이상의 뭐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2천만 원까지 3,400, 2천까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는 건 여전히 특혜다. 더 적은 소득을 얻고 있는 불안정 취업자들, 뭐 일용 노동자들 다 건강보험료 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요거는 정말 원칙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지역가입자 문제는 이 소득 파악의 한계 때문에 좀 조정하고 과정상의 절충을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피부양자에서만큼은 좀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 네. 피부양제도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다 보험료를 내도록 그 원칙을 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이 UFC보다 더 토론이 재밌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VS를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주 부담분,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 부담이 있는데 그 사업주 부담분을 왜 하느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총 보수 월액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보험료에 10,000원이 나왔다면 그거를 절반을 나만 내면 돼요. 그죠? 절반은 사업주가 내준다니까요. 나만 내면 되는 거하고 사업주 부담이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나는 왜 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종합소득세라면 내가 그냥 다 섞어 임금소득 뭐 총 보수 월액 다 빼고 몽청해가지고 내고 건강보험세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는데 내가 왜 사업주 부담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지? 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합이 되어 있고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양자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피부양자가 처음에는 넉넉하게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뭐 사돈 8,000원까지.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연금소득세 생기고 뭐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줄여야 된다. 무임승차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100% 그러니까 무임승차냐라고 볼 때는 전 다소 유보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라고 하는 명칭이 법에 있습니다. 저희 법에 법 3조의 자격제도에 있는데 피부양자라고 하면 부양자가 있는 거고요. 부양자한테 부양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뭐로 봐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소득이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라고 하는
상대가 없는 게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나의 소득보다 일단 2분의 1 이하여야 돼요. 피부양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전체 소득의 18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있는 거고, 피부양자라 하면 피부양자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거냐고 하면 부양자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로 보는 것이 그나마 피부양자하고의 사업주 부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극단적으로 하면 무인시청자와의 관계,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로서 88만 원 세대나 MZ 세대 같은 경우엔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MZ 세대나 88만 원 세대들은 효도 기회조차가 없어요. 이런 중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피부양자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축소되는 건 맞다. 이렇게 저는 방향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논리대로 의하면 피부양을 받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에서도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 피부양 가족관계에서 또 적절할 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 부모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부모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서 보험료 납부에 면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고 네, 그렇죠.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있는데 피부양자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역가. 그러면 우리 3명의 노인이 있는데 한 명은 동일한 1,0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한 분은 직장 가입자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피부양자. 한 분은 지역 가입자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대로 이제 피부양자로 전환됩니다. 이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돼요? 자식이 없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 가입자 자식도 없고 지역 가입자 자식도 없고 무자식이요. 그리고 독거예요. 근데 동일한 1,000만 원 연금 소득이 있어요. 이분만 되게 돼요. 부양의 관계로 그 피부양 자격을 줄 경우에는요, 가족 관계 구성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진적인 의미에 더 어려운 사람들, 사실상의 부양 관계도 없는 사람들만 보험료가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형평성 문제 하나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인데, 저는 사용자분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논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회보험이라는 게 그 형성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분담했던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건보, 피부양 제도가 있는 건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이제 사용자 분이 있는 거고요. 좋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다 피부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제도의 운영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가 굉장히 세질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제로섬이에요. 피부양자라는 그 본래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냐의 문제는 조금 잠깐 제쳐두고요. 일단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양측에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구조상에서 피부양자에게 주는 건 너무나 좀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균형성을 잡기 위해서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저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개편했던 내용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쟁점, 뭐 쟁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이 보수의 소득은 뭐 아마 크게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보수 월액,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보수의 소득이 이제 2천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워낙 그 오건호 박사님이 셈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 2천만 원이라는 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2천만 원 실제 얼마의 돈을 버는 건지에 대해서 오건호 박사님 한번 계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반인들은 그게 그냥 내가 버는 실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소득이 그 근로소득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거니까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이제 그 비율을 곱해서 내는데, 그 외에 추가로 소득을 가지신 분들,
우리 두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교수님으로 할게요. 네, 교수님이 학교에서부터 월급을 받으시지만 여러 강연을 가거나 토론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근로소득의 범주가 아니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가게 되면 그걸 다 여러 이제 공제를 해가지고 최종 소득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안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거의 안 매겼었고, 하여튼 지금 9월 달부터 개편이 돼서도 2천만 원까지는 안 매기는 거고, 아까 제가 했처럼 그 2천만 원도 실제 여러 공제가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소득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완전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소득을 가지신 직장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좀 중상위 이상의 소득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까 피부양자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다 내야 된다지만 좀 연착륙의 과도적 경과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강력해요. 직장 가입자들이 근로소득 외에 더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천만 원까지 안 매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향후에는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뭐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의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이잖아요. 뭐 작년 뭐 1년 동안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충격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 수위를 조절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보수의 소득은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는 이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8년도에 1단계 개편하기 이전에는 그 보수의 소득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200만 원이면 사실은 이 보수의 소득이라는 것들은 보통 과세 체계에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 소득 중에서도 대부분의 뭐 강연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활동에 의한 건데, 그런 활동들은 공제율이 과거에는 한 80% 정도였고 지금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받았던 총 금액에서 60%를 공제하고도 2천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는 3,400만 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2천만 원이 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뭐 아주 많은 직장 가입자들이 대상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연착륙을 고려 안 해드려도 되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 돼서 뭐 이후에 개편이 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소득으로 우리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줄이는 만큼 소득에 대한 순도를 높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소득의 대칭성이 어떠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 이미 총보수 월에다가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의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사실은 재산보험료가 없어지는 만큼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가 얼마나 충실하고 기존의 직장가입자가 내던 총보수월액에 상응하는 범위에 적절한가라는 논의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그 보수의 소득이 너무 높고 낮다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특히 이제 직역 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토론은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본 거라면,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정부가 어떻게 개편을 했고 그 개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부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뽀라 첫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의 실체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개편의 내용과 한계점,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더 뜨겁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